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벌써 1년 7개월째 계속되는 수사에 국정농단 재판까지 이 삼성 앞에 놓인 악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권세웅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뭐 궁금합니다. 예상하셨어요? 네,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 소명이 돼 있고, 그다음 뭐 소위 말하는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것도 도주의 있지만 우려나 이런 도주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또 검찰도 상당 부분 지금 뭐 이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구속을 해야 되냐. 그래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구속을 안 했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 재개나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이제 기업의 확장세를 정하는 이 방향성과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 면도 조금 뭐 가미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구속영장을 판단할 때 보면 뭐 도주의 우려, 예.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도주의 우려는 사실 뭐 없다고 봐도 뭐 맞을 것 같고 사실 검찰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가졌던 부분은 증거인멸을 그 전에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반반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올 연말부터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4.1%인데 거기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상속세 마련을 한다든지 또 그 경영 성계와 관련된 부분, 예.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제 합병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 분식회계 관련. 그렇죠. 일단 뭐 분식회계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다툼이 좀 있는 부분이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한 4년 전인데요.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1대 0.35로 합병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는 떨어뜨리고 일부러 수주를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제일모직 재건축이라든지 수주를 안 네. 하고 제일모직에서는 삼성바이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바이오 주가를 좀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려서 합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쟁점 문제였는데 일단은 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만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걸 그 이번에 구속영장에서 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범죄 혐의는 있다. 뭐 이렇게 재판부를 판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저도 이거 반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반반 정도로 예,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나 그 기존에 한번 구속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사건이 없이 이게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우리 뭐 물론 증거인멸이랑 도주려도 있지만 사건의 어떤 중요성도 고려를 하기 그렇죠.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구속 여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관된 그런 사건의 성격도 좀 있고 예. 또 이미 한번 또 구속되신 경험이 있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검찰 수사가 타당하냐 이걸 좀 봐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뭐 기각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만약 구속이 됐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위 말하는 개최 동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구속을 할 거냐, 안에 들어가 기소를 있으니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내용이요 진짜 방대하지 않습니까? 2만 장 있는데 크죠. 이거를 3시간 만에 다 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측이든 뭐 내용을 약축을 해서 지금 이 뭐 심의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소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일단은 뭐 검찰이 잡은 키워드는 사상 최대의 금융 범죄다. 아니다. 불법 아니고 승계 작업은 옛날부터 이거 뭐 없었고 네. 보고받은 적 없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인데 증거가 몇 개 이제 나온 것을 검찰이 지금 요번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증 제시한 게 그때 컴퓨터실 밑 바닥에 하드 드라이브 나온 거 외에 그렇죠. 그다음에 2010년 초반부터 장기 계획 나온 거에 대한 어떤 증거, 네. 그다음에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워렌 버핏을 만난 면담 자료 뭐 등등이 나와서 진짜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가 이제 펼쳐질 부분으로 가고요.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는 진짜로 뭐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15명이 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50명이 풀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섹터로 나옵니다. 법조계, 언론인 등등해서 섹션이 있군요.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의 사실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네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심의를 해보는 그런 알아보겠다.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네. 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소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소는 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지 않을까. 이미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도 살았었기 예. 때문에 다시 이제 구속에 필요는 없다고 봤고, 다만 이제 범죄 혐의는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석방이 됐는데 결론은 일단 범죄 혐의가 있는 게 그 불법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도 만났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또 그 상속세 부분 관련된 거 한 10조 원 정도를 마련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4%, 예. 그다음 이재용 회장의 그 지분이 한 0.8%로 아주 참 작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가져야만 이게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이번에 소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삼성바이오 관련된 거.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얘기했는 게 삼성바이오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승한 거 보면 그 불법은 아니고 또 회계상에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일단 삼성과 관련된 이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의 속성상 보면 오너가 경영해야지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은 보면 단기적이라든지 2년마다 한 번씩 그 판단을 받습니다.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해줘서 주주의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이런 오너가 경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적자가 난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해서 좀 판단했을 것이다. 네. 법원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한 또 상당한 네. 국민의 의식을 했을 법원이 것이다. 판단을 했을 법원이 것이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악은 좀 피했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기소를 할 예정이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넘어갈 상황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마찬가지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동감인데 이제 기소는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기소는 불가피하고 다만 이제 뭐 이미 이제 구속된 전력도 있으시고 또 이제 지금 상황도 그렇고 어떤 국민적인 그런 감정도 그렇고 아마 구속 아닌 이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삼성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자체는 뭐 저는 그 물론 이제 그 오너의 어떤 결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겠죠. 그 법적인 그런 게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봐도 뭐 주가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보다 작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이 좀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있었을 때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굴러갔는지 시스템이 조직이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뭐 극한적으로 보면 이재용 회장 없이도 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리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은 조금 다른 그렇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오너로서의 그런 투자 전략이라든가 투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행복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많죠. 중국 방문했죠. 아, 그렇죠. 직접 갔죠. 그다음에 또 평택 투자하는 것도 있고. EEB 거기 하는데 지금 뭐 18조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고 사실 또 지금 뭐 내부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라인이 2개 있는데 5개로 늘리면서 거기도 EUB를 투자를 하겠다. 그것이 지금 뭐 정부 간 협조를 얻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등등 투자에 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빵으로 주목되는 미국 IT 기업이 18건의 한 3개월 내 18건의 인수합병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도 사실 실탄이 한 100조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하먼 전장회사인 하먼 이후로는 지금 M&A 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투자 결심 등을 봤을 때 지금 사실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M&A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뭐 구속이 안 된다면 잘 되는 그런 국민의 선물로 생각하시고 초격차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한 발씩 더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실 아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중국 반도체도 다시 좀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특히 이쪽 그 산업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지금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의 삼성의 상황도 함께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올 연말부터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지금 수출 품목 3개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신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에 관련해서 지금 또 경매에 붙여서 네. 현금화하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것이다. 또 추가적인 반도체 재료도 더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그러면 예. 한국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가 반도체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에 지금 사활을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샌드위치 신세다. 미중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품목의 규제까지 그래서 결론은 삼성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겠고 저는 일본이 지금 자산이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경매나 현금화한다는 것은 좀 천천히 좀 해도 좋겠다. 현상 유지 전략으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정부에서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경매를 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강렬한 반대를 하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또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삼성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실어줘서 좀 투자를 좀 하고 일자리를 좀 만드는 정책을 해라. 그래서 평택에 이번에 18조 원 투자를 하고 텍사스에 또 공장을 또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이 품목 1위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삼성이 비메모리까지 이제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해서 133조 원을 투자하겠거든요, 계획이. 예. 그래서 이러한 삼성이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사실 삼성이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되고 나서 그 삼성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우는 소리로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 상황이 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경제 전체가 다 어려운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거랑 또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법원이 이제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정부가 삼성을 지원하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건 할 수가 법적인 없죠. 기준에 따르는 거고 다만 또 국민적인 법감정이나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거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법관이 판단을 법원이 그렇죠. 판단하는 사법부에서 문제인 하는 것이고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법원에게 이제 우리가
뭐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는 어떤 여론을 형성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자칫 잘못되면 이게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정농단과 문제가 다를 게 생기죠. 없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국민적인 법 감정을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삼성과 또 이제 법원의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삼성에 지금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에 나서겠다면서 이 김상조표 재벌개혁의 본격화 신호탄을 쐈는데 사실 그러면서 삼성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삼성을 포함한 6개 이제 네. 그룹인데 사실 이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라는 게 뭔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전체 금융 이 그룹의 위험을 관리를 직접 해라. 그리고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계열사 간에 이제 우회 출자된 부분들 중복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도한 내부 거래 등을 제한해서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가 지금 재무 위기가 이제 금융사로 옮겨 붙는 것을 예. 사전적으로 좀 막어라. 차단해라. 이러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게 사실상 이제 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금산분리 그리고 재벌개혁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금융 이 어떤 파급성, 금융업계의 파급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있는 금융그룹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포함된 지주사들은 안 들어가는 아니죠. 거죠? 그러니까 동일인 지배를 받는 예.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이 집단. 그게 이제 금융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는 뭐 삼성생명 있고 카드가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롯데가 사실은 옛날에 카드나 손보가 예, 있었죠. 예, 근데 카드 손보를 다 지주사에서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6개 그룹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포함돼 상황인데 있고요. 따라서 이건 이제 자본의 적정성과 사전 위험 관리 두 가지가 뭐 눈에 띄는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뭐 사전에 위험 관리해야 된다. 특히 금융업계에서의 지금 뭐 DLF라든지 뭐 라임이라든지 네.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좀 차단하는 움직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5개 회사인데요. 지금 6개 회사죠. 6개 예, 회사,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교보, 그다음에 DB 하나 6개입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약 한 30조 원쯤 30조. 되거든요. 30조 원 정도 되고 예. 삼성이 보험도 업종을 하고 있고 또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수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6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약에 금융 계열사가 부실화가 되면 이것이 좀 전체가 더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다. 또 그런 우려가 있고 이게 예. 기준이 자산 5조 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업들도 위주로 되어 있고 예. 지금 DLF 사태라든지 라임 사태 보면 이러한 것이 또 계속 전파가 되거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유명한 그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요한 은행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전이라든지 또 위험 부실 투자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 방지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계속 규제를 많이 늘리고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구축 효과라 그래서 네네. 정부가 재정 투자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위축되거나 민간 경제에 위축되는 효과는 있지만 예.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금융의 부실화를 좀 막아야 되겠다. 부실화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지금 주장한 건 아니었고 교수 시절부터 그 전부터 계속 이런 금융감독 감독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 오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건 뭐 이제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 정책실장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이 법안 자체는 뭐 어떤 재벌 개혁, 뭐 기업 지배 구조 이쪽이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제 그 메인은 아니거든요. 주는 이제 이게 복합금융그룹 감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 하나하나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만약에 계열 관계나 특수 관계로 묶여 있다면 그걸 전체 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통으로 봐서 그룹으로 감독을 보겠다. 해야 제대로 이제 감독을 한다는 거죠. 하나만 따로따로 봐서는 그 전체 위험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체로 감독하는 그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미 주요국에서 다 도입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재벌들의 어떤 그런 기업 압박과, 지배 구조를 네. 금융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제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많이 늦었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특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뭐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네, 이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모범 규준식으로도 되고 있고 그렇죠? 2018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신 시범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니까 이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모범 규준 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를 해서 네. 좀 더 아예 법으로 강제화하겠다. 법으로 강제해서 진짜 부실 전이 이런 거 막고 네네.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법제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뭐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도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 확산이 돼 잘 있는 알고 상태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삼성화재나 삼성증권 같이 삼성 이 금융 계열사의 건전성이 만약에 악화가 되면 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이 개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만약에 삼성생명을 지금 예로 들었으니까 생명은 생명업계에서의 또 규제를 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규제를 받으면 이중 규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정권이든 보험이든 각 업종에서 규제가 기존에 있는데 통합이 또 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중 규제가 된다는 거죠. 저도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너무 지금 현재 좀 전 세계의 경제 추세가 지금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경제의 주체는 민간 경제고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정부가 너무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개입되게 되니까 보험업 자체에서도 규제가 있었는데 이 통합그룹 규범을 만들게 되면 또다시 이중 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자율성 훼손이라든지 기업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 규제에 앞서서서 자율성이 훼손되고 또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에 많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로 국내 기업 상황 또 해외 기업 상황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리쇼어링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내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글쎄요, 이렇게 규제를 이중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 규제의 사실은 원천은요 1975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이 파산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금융 감독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19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가면서 이게 바젤 위원회 뭐 등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은요. 50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바뀌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규제 완화 쪽으로 다른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틀에 늦는 것 같아서 조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IT 기업의 성역 없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쩐의 전쟁, 페이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이종 산업 간의 경계가 없는 빅블러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리쇼어링에서 다른 업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들면 옛날에는 이제 뭐 금산분리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은요 ICT 자본이 금융과 산업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시의성이 있고 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데요. 예,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 이제 규제는 이게 이제 감독하고 규제하고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다 규제지만 예.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업 규제를 하는 부분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막고 주시하는 거죠. 차단하고, 감독하고. 네, 그건 예방할 약간 수 다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업 규제를 탈피하고 이제 혁신을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 예. 그와 별개로 오히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업이나 금융의 위험이 더 커지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 관리나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감독과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들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그런 정상적인 그런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작용을 피하겠지만 이런 규제의 어떤 기본 감독의 그 기본 취지 자체는 지금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자본 부분이죠. 적격 자본이 어떻게 되냐, 계열사 간에 나누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 비대면으로 가는 이 언택트에 가서 뭐 합병을 한다든가 뭐 등등. 그다음에 뭐 어저께 뭐 네이버에서는 통장, 네. CMA 통장도 나오면서 시작했더라고요. 금융업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는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영업하고는 저는 뭐 영업이야말로 진짜 규제가 없고 자기네 능력대에 따라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필요 자본은 뭐고 이 적격 자본은 뭐냐 이게 심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부분이 나아져야 되고요. 마침 윤석열 금융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각 그 그룹 리스크 평가 방안을 정교하게 짜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뭐 생각이 많습니다. 뭐 세 분의 말씀이 아마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국회를 넘어갔을 때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융위가 내놓은 통합감독제도 도입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롯데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금융그룹의 평균 자본 비율이 한 181% 정도로 나타났는데 글쎄요. 그러면 자본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을 좀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 커야 된다. 아, 클리어야 된다? 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 세계 경제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 미국의 애플이 이제 어제 시가총액에 이제 1등을 다시 돌았었는데요. 예. 시가총액 1,7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1,400조가 안 되고 1,200조 정도에 거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다 살 수 있을 정도고 그렇네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투자은행이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투자은행이 허용이 되지 아니하고 상업은행만 허용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예.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사람으로 말하면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혈액과 같은 존재가 바로 금융인데 금융을 조달을 쉽게 하고 금융의 벽을 허물고 금융이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가 이렇게 작은 우리 경제 시장에서 이렇게 규제라든지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는 것보다는 불법과 탈법 같은 것은 절대 막아야 되겠죠. 철저한 그런 감독은 해야 되겠고 또 뭐 폰지 사기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규제의 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과 통합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하다 금지법도 정부가 이번에 막고 그렇죠. 어제는 또 보니까 그 비대면 산업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심정을 또 사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1억 정도의 이제 사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이와 같이 이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되겠지만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혁신하고 커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정부가 계속 뭐 국회의원들도 법을 가지고 뭐 몇 건 했느냐 자꾸 보는데 그게 다 규제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정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도 입법의 건수로 또 평가한다고 하니까 많은 법을 양성해내니까 이렇게 규제만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추세죠. 그 시장 경제라든지 금융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 네. 생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우려의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제 완화 추세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를 사이클을 타면서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단기적인 그런 지표만 보고 지금 완화 추세다 이렇게 지금 완화 추세인지도 뭐 저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무조건 이렇게 상황에서 완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도 이제 의문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원칙적으로 그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자기 돈을 가지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이제 자기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위험 부담 그 경영을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현재는 이제 181%뭐 이런 식의 그 충분히 기준을 지금 넘고 있지만 예, 예. 향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혁신적인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M&A를 가감하게 한다든지 그러려면은 갑자기 자본이 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질 좋은 자본을 어떤 계속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그런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방안들을 생각해 놓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진 상황에서 위험한 그런 어떤 경영 의사 선택도 이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네네. 이 자본을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막 이중으로 막 계산하고 이렇게 또 부족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우리 과감한 경영 활동들이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감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본을 늘리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뭐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지금 더 가감한 어떤 경영을 한다든지 예, 혁신을 M&A 라든지.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달 방안을 생각을 해두고 어떤 그런 규제 당국이나 그 회사 차원에서도 네.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대안을 미리 갖고 대안을 있어야 갖고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무조건 규제 완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나중에 사건이 터지든지 위기가 터지면은 예. 그때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자본이 이렇게 없느냐, 누구 책임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삼성 그 이제 생명하고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예로 많이 들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요. 이제 이 통과됐다고 하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오면 삼성전자에 올라오면 삼성생명의 예. 필요 자본이 더 올라갑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선제적인 그런 위험 리스크를 막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전자가 우리가 뭐 망해서 어떻게 되리라고 이건 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각 어떤 딱 하나의 자로 재지 말고 기업마다 조금씩 다 다른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의 운용의 묘도 분명히 여기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이 삼성금융그룹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한 30조 원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험 자본으로 이제 계산이 네.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정부안에서 일단은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빠진 상황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숨을 좀 돌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한 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0%니까요. 이 주식 가치로 하시면 시가총액이 400조 대는 40조 원 됩니다. 40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내려서 뭐 35조 원 정도 되는데 10%고 우리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게 뭐 검산 분리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데 저는 일단 뭐 삼성으로서는 좀 한숨을 좀 돌렸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에서 이렇게 좀 제외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에 너무 과도한 저는 이렇게 금융기업과 이제 검산 분리라고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굴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 때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자동차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고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IMF 위기가 왔을 때 기아가 망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로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기업이나 재벌들이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하나의 업종만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위험이 왔을 때 기업 자체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삼성도 삼성생명이라도 하는 캐시카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삼성생명의 자산이 300조 원이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고 그 삼성이 이때까지 굴러온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삼성생명의 그 캐시카우 역할이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떠한 그룹이 성장해 가는 데는 산업과 금융과 다양한 자본이 필요하고 다양한 업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한 경제 구조에서 성장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금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이 한숨을 못 넣는 게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위험 자본에서 이제 뭐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험업법 개정이 들어가면요. 이게 취득 원가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현재 가격으로 하느냐 이거에 달라지면요.
또 이것도 뭐 이게 달라지네요. 지분 한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뭐 빠진 내용을 하니까 요번 입법안에 최초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입법안에서 빠진 내용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예. 그룹 내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임원들의 겸직 이동 제한이 네.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 한도 지금 얘기한 건 네. 규정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이 또 빠졌습니다. 비금융사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빠졌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에 대주주의 주식처분 명령 이것도 이제 빠진 상태라서 이 부분에서 한숨들은 조금 이제 놓은 상황이다. 쉬고 계신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이 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서 조금 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외국 자본법 개정해서 예. 뭐 하여튼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자본이 들어오면 그거 막고 있고요. 일본은 엘리엇 방지법이라 그래서 1%만 지분을 갖고 오면은 지금 막는 그걸 정부에서 승인하는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중국 자본이 지금 뭐 눈에 불을 켜고 네. 지금 뭐 그거 다 어떻게든 방지하고 해보려고, 있는 예.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지분이 흩어지거나 기업이 조금 뭐 어떤 모멘텀을 못 찾으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근데 주주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이 지금 35%에서 40%인데 또 어느 인편에서는 누구를 위한 입법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공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이제 아까 또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아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한편 보면은 한보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한보도 IMF 도, 망했습니다. 네. 근데 한보는 그러면은 뭐 집중을 해서 망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망하는 거는 집중이냐 분산한 투자냐 그 차원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의 기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재무관리 이제 가르칠 때 항상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금융의 핵심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은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 삼성생명 우리 얘기를 했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는 어떤 지배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금융회사가 지배 구조라는 그 금융의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굉장히 금융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 네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기업 지배 구조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럼 지금 상황이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서 지금 불가피하다. 이거 계속 투자, 이게 계속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경영권 편법 승계는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그룹이 뭐 금산분리를 명확하게 나서게 되는 요인이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이 굉장히 좀 특별한 규제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외국인들 지분이 56%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예, 절반이 넘고 외국인들이 전체 지분,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은행이 외국인 지분이 80%예요.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은행이지만 그렇지만 또 외국인들이 간접 투자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는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간접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단기적인 투자가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주식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은 3일이면 주식을 다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은 간접 투자고 투자의 목적이지 경영에 대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행에 있는 직원들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도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직접 투자는 물론 더 좋죠. 한국인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다 선호하지만 직접 투자는 더 선호한다. 아까 같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지분 관련된 것을 지금 우리나라 경영권을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개인 기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검산분리라든지 이렇게 너무 기업 스스로가 굉장히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반도체 품목의 세계를 규제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든요. 예. 그 기업 스스로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업 자율에 좀 맡기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라든지 간섭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좀 잘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과 탈법만 좀 막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렇게 뭐 DLF 사태라든지 뭐 우리 키포 투자자들 사태라든지 피해를 보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이러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좀 고지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들도 투자하는 세상의 금융기관 직원들이 거짓말하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되는데 은행 직원들도 본인도 잘 모르면서 과거의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제일은행 저축 사태 어떠한 뭐 그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면서 은행 직원들도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속이고 본인도 잘 모르면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석유 펀드를 가입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석유 유가가 90%까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본인도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잘 모르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결론은 금융기관도 직원들에게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고 직원들도 더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절대로 은행 직원이나 권유자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너무 어려운 그렇게도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드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영업적 네, 다른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사건가 동양 사태죠. 2013년도에 계열사의 그 부실 계열사 CP를 자기네 지점을 통해서 파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금산분리 원칙에 딱 굉장히 이거 문제가 어긋나는 된 거죠.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탈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로 불탈법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의 잣대로만 되지를 않고 뭐 이 자본의 건전성이라든가 이걸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금융그룹 감독법도 있고 뭐 공정거래법 또 상법 일명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공정거래법을 좀 살펴보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은 뭐 고발이 남용된다거나 아니면은 중복 수사가 굉장히 겹치면서 굉장히 뭐 경제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전속 고발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공정이만 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사법 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고발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를 뭐 경제검찰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더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맡기겠다는 맞지만 건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거를 컨트롤 타워를 어떤 그런 중앙 집중화 시키는 거를 공정위에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차원에서 이제 기소를 중복해서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공정 거래 관계된 그런 부분들만 따로 기소를 모아서 어떤 중앙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역할을 검찰이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복 수사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검찰의 권한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검찰이 그러니까 그 권한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들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 수사하고 또 하나 들어오면 수사하고 그러지 말고 네, 능동적으로 아니 모아서 수사를 하잖아요. 모아서? 그러니까 아, 수사가 묶어서? 들어오면 묶어서 그 컨트롤 타워를 넣어서 검찰 하나하나 안에 하면은 중복도 되고 그렇죠. 뭐 계속 스트레스 남발이 받을 되고 수밖에 하니까 없고 남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검찰 내부 자체의 어떤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네. 검찰 하나의 조직을 자체에서 두는 그거를 이제 좀 묶어서 할수 적절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공정위한테만 한다. 그거는 좀 사법적인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속고발권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뭐 반대하는 부분들 뭐 이거는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룰을 세팅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진짜로 정도 경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아무런 피해가 없을 없겠죠. 것인데 뭐 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거 폐지하고 반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경제 단체에서 이 기업들은 뭐를 원하느냐? 지금 저 공정경제 3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완화하는 거 그거 좀 빨리 해달라. 아,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업에도 R&D 지원 강화를 좀 방안을 좀 해줄라.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거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소발법이라고 이것도 이제 뭐 잡히고 있고 제조업 혁신 성장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코로나19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반대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시겠지만 더 급한 거는 경제 단체가 원하는 이 부분도 공정경제 3법과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도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경영권 방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제 3법, 경제 민주화 관련된 세 개의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이렇게 좀 규제를 강화하고 더 기업을 더 옥죄는 좀 법이다. 저는 이렇게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40%를 가지고 있고 삼성은 55%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삼성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뭐 황금 낙하산주라든지 또 뭐 우리가 차등 의료줄 이런 게 우리나라 허용이 안 되어 있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을 많이 만들고 네네. 서비스업 우리나라에서 보통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제조업은 5명밖에 고용이 안 늘어나고요. 서비스업은 15명이 고용이 늘어납니다. 확실히 고용 예, 확장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서비스 지금 선진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다 서비스업입니다. 금융도 서비스업이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은 세계 5위지만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와 기업, 국회가 경제를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입법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경주와 민주화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3법과 공정거래법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저는 기업을 성장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의원을 평가할 때 법의 건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나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지 국회의원이 몇 걸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규제와 강화되는 그런 법만 만들어내서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도 뭐 상법 개정안을 뭐 이제 자세히는 못 보고 이제 제목 정도로 이렇게 봤었는데 예.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원래 이제 이 법이라는 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경영권 방어 같은 문제만 해도 예. 이제 경영권 방어가 있으면 경영권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과 방어가 이제 어떤 그 균형을 맞는 그런 법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노동자 그 이사회 추천하는 그런 네, 부분도 또 노조이사회.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좀 이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보면은 뭐 의미가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이 상법 개정하는 부분들을 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경영권 얘기 나오면은 반대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노조 쪽 목소리일 거예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 코로나19로 기업계, 산업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뭐 노동자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결정을 해드리라고요. 네. 오늘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3월 워낙 쉽지 않았지만. 그렇죠. 3월 30일 날 심의 요청을 했으니까 90일 내에 한다고 하면 6월 29일까지 이거 끝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8월 5일 날이 고시 기한인데 그러면 고시 기한 20일 전에 이것이 다 돼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요번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판인데요. 지난해 이제 뭐 적게 이제 동결 수준에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낫겠죠. 예, 노동위원이 6명이 다 탈퇴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위촉을 해서 예. 이제 11일이죠. 11일 날 전원회 1차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1차 회의. 늦었죠. 늦었는데 이를테면 8월 초까지 이게 가지 않느냐. 하여튼 기한은 8월 5일이니까 매번 넘기잖아요. 네, 매번 넘기니까 이것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동결 또는 그 대신 뭐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인하까지도 생각을 하고. 인하까지도? 예, 워낙 쉽지가 않다,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만큼 내리거나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조건까지를 합해서 올해는 제발 1년짜리가 아니라 3년 정도를 해서 올해는 네네. 좀 참지만 나머지는 2년차, 3년차에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 이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연차로 좀 갔으면 좋겠다. 단연차로. 예. 저는 그 최저임금은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900원 되는데요. 최저임금제를 정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의 실업을 조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80%가 찬성을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정말 좋은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한 달에 벌이드는 수입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8,000원이 아니라 5,000원만 줘도 일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최저임금제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을 규정하게 되면 그 이하로 일하고 싶어하던 노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실업을 노동자에게, 조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 정도 한 2% 정도로 좀 낮게. 낮게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 3년 동안에 한 55%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젊은 대졸 신입생들이었고 네.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잃게 되는 고용이 거죠.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더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것이다.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 정도로 그렇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부터 금융감독, 금융그룹 감독 얘기까지 최영호 고문 또 김대종 교수, 권세훈 교수와 함께 봤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